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마스크도 이제는 생존 아이템, 이른바 생존템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잠시 뒤엔 이른바 개통령 강영욱 씨 모시고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법부터 최근 케어 안락사 논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천안 호텔 화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충남 천안에 있는 지상 22층짜리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여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이 크게 나빠져 경기도 일부 지역은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10개 시도에서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선수 폭행 의혹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추가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빙상계에 이어 전직 유도 선수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등 체육계 성추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고발과 관련해 KT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검찰을 동원한 야당 정치인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 위반으로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차장과 이동욱 전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이들의 역사관과 행적 등을 봤을 때 조사 위반으로 부적격하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집무실과 국회 본관 등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충남 천안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지국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화재 신고 시각은 오늘 오후 4시 56분입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불로 여러 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해 대여섯 곳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텔이 있는 곳은 천안 시내 일봉산 사거리 부근입니다. 경찰은 불이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시작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7개 객실에 모두 14명이 투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투숙객을 모두 내보냈다고 호텔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내부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현장에선 청소 담당 직원들이 대피를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지상 21층, 지하 5층으로 객실 4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인명피해가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짧게 다시 한번 화재 속보 전해드리면 현재 진화 작업 중이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관련 속보 현장에서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 오늘 정점을 이뤘습니다. 전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권은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찬바람 불면서 약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 장막에 뒤덮였습니다. 안개에 짙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서울 가시거리는 종일 평소 10분의 1 수준인 1km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강남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서울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짙어진 초미세먼지에 시달렸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여주시 188마이크로그램, 부천시 내동 187, 의정부시도 16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에서 심한 스모그가 유입되며 상황이 더 악화한 겁니다. 미세먼지는 평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지만 이것이 모여 농도가 짙어지고 안개에 뒤엉키면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에 축적된 데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약화하겠고 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며 모처럼 깨끗한 공기를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화요일부터서는 오후에 대체로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서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과 주말에는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시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흑백 TV 화면을 보는 듯 희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숨쉬기 힘든 하루. 마스크도 모자라 목도리까지 동원해 입을 가린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래도 눈이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많이 따갑고 건조해짐을 많이 느꼈고요. 또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목이랑 코가 좀 많이 아픈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스모그까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쳤습니다. 수도권에선 역대 세 번째로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주차장에선 공회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아니요, 지금 공공 타가지고 출발하려고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CCTV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등록된 32만 대가 오늘 운행을 제한할 시 초미세먼지 40%를 저감할 수 있는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없애고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곳곳에서 도로 위 먼지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미세한 피타를 승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 공기 정화까지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지자체들은 총력 대응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내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자 복원과 빙상장 수사 등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문자 대화 내용을 복원해서 분석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의혹을 담당한 특별수사팀이 지난 11일 태릉선수촌 빙상장을 조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은 물론 빙상장이 아닌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1일 날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보안 유지를 요청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여러 대를 압수한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 한 대를 제외하고 1차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복원된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사이 대화 내용 중 진술된 성폭행 정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 선수가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 전 코치 측이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위해 동료 선수 등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쯤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정 코치 측은 언제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코치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조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신 씨는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4년 동안 A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A 코치를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지금은 기소 중지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관련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유도회는 A 전 코치에 관한 영구 제명과 삭단 등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듯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폭력, 또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과 함께 체육계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을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의 폭력과 성폭력이 폭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체육계 폭력의 단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들에게 어떤 경우든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를 증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뒷모습이 드러났다면서 우리 체육의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위주의 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코치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운동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게 되는 훈련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가 과거의 억압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인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전날 조사한 부분에 조서 열람만 진행했고 검찰에 추가 신문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14시간 반에 걸친 첫 조사에서 가장 큰 혐의를 차지하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거나 실무자급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개가 넘는데 첫 조사에선 준비한 질문지의 절반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조사 역시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 오전 시작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특검법 처리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합의를 이룬 현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견이 컸나 보죠? 네, 오늘 회동은 오전 모임, 오찬, 다시 비공개 회의로 이어지며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은 없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여야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가 될 우려가 있는 데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이번 달에 굳이 추가로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신재민 씨의 폭로와 관련해 특검 법안 처리, 청문회 개최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앞서 여야의 합의처럼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임시국회는 2월이 돼서야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네, 늦은 감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한국당은 오늘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천 인사들에 대해 민주당과 5.18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추천 인사들이 극우 이념을 가진 자들로 진실 규명보다는 조사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천을 철회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 자체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 역시 추천한 인사들의 역사관과 행적 등을 검토했을 때 진상조사위원으로 부적격하다며 한국당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 인식을 갖춘 인물로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넉 달 만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정상적인 위원회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출범하더라도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이 지난 7일 사표를 냈고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표가 아직은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탁 행정관은 과거 저서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표현했다는 논란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성계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네, AI와 5G가 전면에 등장했던 CES,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가 막을 내렸는데 이번에 부품 제조사와 신생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먼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선보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10분 만에 충전을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발열을 줄이고 자동차와 통신 기능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전기 덕에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이미 마켓시어 80% 이상 진행을 했고 수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CES쇼에 나오게 됐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차량 OEM사들이 찾아줌으로써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수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에서 나름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이번 CES에는 지자체와 대학, 민간단체 등 22개 기관이 지원해 330여 곳의 중소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혁신기술 홍보관 참가 기업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120여 곳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하는 지자체들은 전시회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상담하고 또 구매로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면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 공동관은 나흘 동안 750여 건의 상담 실적을 거뒀고 72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제품 공급은 물론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해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지역 기업들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 속보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중부권과 남부권에 이어서 서울에도 오늘 오후 6시부터 조금 전부터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경기 북부권에도 초미세먼지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5년 미세먼지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자, 서울시는 오후 5시 이후 서울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초미세먼지 경보 기준인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특히 동대문과 강북구는 평소 10배를 웃도는 등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r drink is hot. Be careful.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큐 시간에도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보내왔던 CES 관련 리포트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취재를 다녀온 경제부 홍선기 기자와 함께 CES 현지 취재 뒷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홍선기 기자, 네, 뒷이야기 풀어주시기 전에 자, CES 좀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좀 화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전시회장을 쭉 둘러보면서 매 전시회장마다 느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AI 시대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는 가전하면 주어진 역할, 뭐 청소기면 청소를 하고 냉장고면 냉동을 하고 이런 주어진 역할을 고장 없이 잘 수행하면 좋은 착한 가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작동을 지시를 하는 똑똑한 가전의 시대가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시품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TV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등 거의 대부분의 가전에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게 됐고 로봇들도 대거 등장을 했는데 다 이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전성시대라는 느낌과 함께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CES에 출품한 회사가 4,400개나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전시장을 꾸린 게 지금 나오는 삼성전자, 삼성시티라는 전시관을 꾸렸는데요. 삼성시티가 이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고 그리고 LG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전시관 입구에 OLED 터널을 초대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관람객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화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만 간접적으로 봐도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홍 기자가 보기엔 어떤 게 가장 신기했습니까? 네, 뭐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맥주를 만드는 기계가 이번에 등장을 하면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LG전자가 홈브루라는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맥주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요즘에 커피를 내려먹는 기계가 회사 휴게실이나 집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보이는 캡슐을 기계에 넣고 시행을 하면 맥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흠이랄 거는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지금 예상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아직 가정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 신기했던 장면은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들고 나온 지금 보시는 4발로 걷는 자동차입니다. 이
바퀴가 평상시에는 자동차 주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다리를 드는 모양으로 네 바퀴가 따로따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로봇 같은 모양이죠. 사실 자동차라기보다는 로봇인데 이 우주 탐사선 로봇 같은 데서 보던 모습인데 그 영화에서 보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성 탐사 로봇 같은 모습인데 지금 들고 나온 장면은 실제 사람이 타기는 좀 작죠. 그래서 실제 개발 중인 모습보다는 작은 미니어처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거기 때문에 이 상용화까지는 좀 멀다는 게 그나마 좀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아까 맥주 만드는 기계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기계로 만든 맥주를 좀 한번 뭐 시음해본다거나 그런 기회도 있었나요? 그게 관람객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 제품이 생산한 걸 눈으로 보고 또 음료니까 마셔봐야 이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장에 맥주가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지만 맥주잔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현지에 있는 LG전자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주에서는 이 상업용으로 술을 뭐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는 양조 면허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 LG전자가 전시관에 오는 과정에서 그 면허를 뭐 갑자기 취득하기도 어렵고 지금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전시장에서는 술을 빼고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5가지 맥주나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커피처럼 맛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에일 장점이군요. 맥주, IPA, 라거 이런 종류로 5가지 캡슐을 제조를 해서 그걸 넣으면 이제 2주 뒤에 술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마다 중국 업체들의 도약이 좀 관심사였는데 올해는 좀 어떤 게 눈에 띄었습니까? 네, 올해 CES에서 이 중국 업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업체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가전 전시회 CES에서 급성장을 하는 모습으로 해마다 관심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20%가 줄어들었는데 매년 성장해 오던 거에 비해서 관심이 줄었다는 거는 중국 업체가 대거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해마다 개막 연설에 중국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화웨이 대표가 지난해에도 연설을 했었는데 아예 중국인 연설이 빠졌고요. 그나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공개했던 회사가 이 실제 폴더블 폰을 전시회에 가지고 와서 공개했다는 정도입니다. 이점 중국 업체들이 좀 왜 안 왔나 알아봤더니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관세가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잠재적으로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는 미국 시장에 굳이 힘을 들이지 않겠다 이런 기업들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나와 있는 게 폴더블 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로열이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작년에 사진만 공개하고 이번에 실제 실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기업들의 이 폴더블 폰 관련 일정도 좀 공개가 됐습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국내에 저 화면이 공개됐을 때 국내 회사들은 언제 폴더블 폰을 공개하느냐.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2월 20일에 신제품 공개 행사죠. 언팩이라는 행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서는 갤럭시 시리즈의 최신 폰인 S10이 공개될 게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파리에 삼성전자가 5개 광고를 하면서 미래를 펼치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2월 20일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걸 한 걸 봐서 이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폰의 완성품도 함께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행사 뒤에 한 일주일 뒤에 MWC라는 세계 휴대전화 전시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안에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공개되는 건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다만 LG전자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해보니 아직까지 개발 중인 있지만 공개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홍선기 기자와 함께 CES 관련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제2차 정상회담 성사를 앞두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의견 적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원칙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북한에선 검증을 수반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행보를 취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 즉 최종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상황에서 미국도 비핵화 협상 원칙 가운데 북한의 요구, 즉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완료 이전에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면서 단지 북한과 대화가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일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배기로 제재 완화를 내주려는 구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사찰 속에 완전하게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조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모두 상대방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양측이 물밑 접촉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는 16일 시설 점검차 방북 신청을 한 데 대해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 여러 요인을 살펴보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 이해 과정, 북한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티켓 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KT 본사와 광화문 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됐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50분쯤에야 모두 끝났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경기도 분당 KT 본사와 서울 세종로 광화문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검찰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 경영실 등에서 인사 서류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KT 측은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따른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산하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딸이 지난해 2월 퇴사할 때까지 7년 동안 같은 일을 담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검찰의 KT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국당은 검찰을 동원한 야당 정치인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헛소문을 모아놓은 근거 없는 보도를 빌미로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흥신소 수사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푸드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요. 가끔 어쩔 때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개소리를 내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개소리를 내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입양하지 마세요. 입양 지금 안 해도 돼. 우리 저 유튜브 봐요. 오지 말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단짝 친구를 먼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과연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문화도 잘 정착되고 있을까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강영욱 씨와 함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제작진이 강영욱 네. 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앞서 네. 그 닮은 꼴에서 많이 웃으시던데 평소에도 많이 그런 얘기 들으세요? 못 본 척하고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듣긴 네, 들었지만. 네, 듣긴 들었지만. 네, 노래 실력도 그만큼.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먼저 가벼운 질문 드렸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렇게 소개했지만 네. 사실 많이 그 호칭으로 쓰이는 말이 좀 어감이 그렇지만 이른바 개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세요? 감개무량하게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제가 그런 별명까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 저는 감사하게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나가면 그렇게 부르시나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그냥 뭐 강아지 뭐 개 이렇게 하고 네.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아지 네, 그 강아지 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혹시 그런 호칭 때문에 오히려 네. 조금 뭐 상담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좀 부담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고 현명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쩌면은 이런 별명이 저한테 조금 더 정신 차리게 하는 네,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각성제 역할을 한다. 자, 반려견의 행동을 분석하고 행동을 또 교정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그 대표님만의 그 강영욱 씨만의 어떤 좀 비법을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좀 반려인들을 위해서. 네. 아마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반려견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반려견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거는 그 반려견의 환경, 그 반려견이 어느 곳에서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에 있고요. 네. 그것을 잘 파악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진단 또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경을 좀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교육할 때 우리가 이제 혼을 내는 게 또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하지 마라고도 하고 그걸로 이제 반려견들 교육을 하는데 혼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좀 평소에 조언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좀 와닿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전에 어떤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잘 키우려고요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분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혼을 내면서도 미안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혼을 내면은 좋은 행동이 더 커지고 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행동을 칭찬하고 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은 가끔은 눈도 감아주고 그럴 때 훨씬 더 좋은 행동이 이렇게 강화가 되거든요. 이게 말만 좋은 말이 아니라 강화 원리라고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칭찬과 관심으로 하는 교육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또 자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혼을 내는 거는 사실 화풀이의 하나죠. 네. 약간 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이 것 같아요.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와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좀 다르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이는 빨리 안 크고요. 예. 네, 강아지는 1년이면 다 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1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빨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견들한테는 말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을 하게 되니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 하는 행동이나 배우는 과정은 똑같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네, 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하지만 그 말이 와닿네요. 1년이라는 시간이 아이한테 적용되는 그 환경, 그 시간과 그 강아지라든지 고양이한테 적용되는 시간은 다른데 흔히 그러면 강아지에게 1년은 나이로 치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어떤 친구들은 13살, 사람으로 따져서 13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18살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1년인데도요? 네, 걔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걔들마다 참 나이가 달라요. 네, 그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훈육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훈육이라고 하나요? 훈육이라고도 하고요. 변한테도? 뭐 교육이라고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좀 편한 질문은 아닌데 또 오늘 나오셔서 안 드릴 수도 없는 질문이 마침 강영욱 씨 앞에 저희가 또 이제 리포트로 보도도 했습니다. 케어 관련 안락사 이 논란 전문가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최근 논란들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사실들이 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면 사실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려견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람들 또한 예전에는 반려견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분명 그 행동에는 문제가 있지만 예. 그 행동을 하게 됐던 배경과 또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그냥 유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눈 감았을 거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 죄송해요. 벌써 제안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한 개인 또 한 사설에서 담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국가도 좋고요. 네, 어디에서 좋으니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구조하고 책임지고 관리 보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평가도 받는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우리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곳에서 이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사실은 분명히 예견된 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좀 예견됐다고 하시는 거죠? 동물에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직접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눈 감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못 본 척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봤으면서 안 봤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있게. 구조 또 직접 가서 관찰 또 구조한 뒤에 보호 또 시민들에게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당연히 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정부라든지 좀 국가도 네,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서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사설 보호센터인데 그 강영욱 씨 의견은 이제 좀 그런 걸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보호를 하냐면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오늘 12시 안락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11시 59분까지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오다 보니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좀 더 무거운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안락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뭐 수의사가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떨 때 이렇게 안락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불가피한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런 질문은 좀 말씀하시기 힘드신가 봐요. 안락사. 안락사는 힘드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물과 같이 지내시고 또 심리를 분석하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안락사 얘기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좀 힘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락사는 누구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 친구를 잘 아는 보호자가 안락사를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아는 보호자라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기견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아마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구조자 또 봉사자들이 스스로 보호자였겠죠. 그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책임을 위해하면은 안 돼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들이 좀 대표님의 어떤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최근에 또 뭐 반려견 3마리가 또 뭐 떨어져서 네. 세상을 떠났다든지 뭐 또 이사를 가는데 고양이를 버리고 갔다든지 이런 뉴스 보시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동물을 학대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한테 조언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를 한 사람은 예전에 걔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들었던 부산에서 있었던 반려견을 바닥에 이렇게 높은 고층 오피스텔에서 던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 분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분이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데 그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지금 법 규정은 우리나라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은 어느 정도 좀 와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로서? 저는 동물법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쉽게 반려견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키우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에 속하는 건가요? 우선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반려견에게 내가 치료를 받고 힐링을 받고 싶어하는 또 외로움을 반려견으로 인해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기를 때 위험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때 반려견들한테도 애정과 사랑과 여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드릴 질문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앞부분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끝으로 저희가 지금 인간과 반려동물이 같이 살기 위한 좀 고민을 좀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끝 질문으로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반려견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반려견을 교육하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이 뭔지를 이렇게 보면 보호자가 곧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려견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인 보호자 스스로가 바뀐다면 반려견의 행동, 반려견의 태도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이 말을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짙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는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 저녁에는 영하 3도, 자정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춥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서쪽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5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